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뭐 이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예, 지금 SNS 하고 있어요. 저한테 보내온 메시지에 답글 달아야 되니까. 파워트리 하는 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70만 명 넘었죠. SNS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예, 뭐 어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소통 수단이죠. 저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할 일이다 생각됩니다. 신뢰받는 첫걸음이 뭔가 하면은 내 생각을 알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부단한 소통을 위한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독서 많이 하시나요? 예, 뭐 책을 많이 읽는 편이고요. 직업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식을 쌓는다기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그 근거들, 이런 것들을 있는 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서적들을 많이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원님만의 독서 비법이 있을까요? 저는 독서는 삼독이라고 생각돼요. 책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텍스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1독이고, 2독이라는 것은 쓴 사람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썼는가 하는 그 저자를 통해서 읽는 것이 2독이고, 그 다음에 3독은 뭔가 하면은 바로 나를 읽는 겁니다. 그 책에 투영된 또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래서 독서는 3독이다. 3번 읽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그렇게 감명 깊게 삼독을 하셨던 그 책이 있을까요? 네,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사실 이 책은 한권으로 된 조선왕조실록인데 제가 읽은 책은 400권이에요. 네, 그리고 한문으로는 1800권이 넘고요. 1900권에 가깝고. 두 명의 사관이, 한 사람은 행동을 기록하고 한 사람은 왕이 하는 말만 기록하는, 워낙 구체적이고 생생하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알 수 있고 그런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보물 창고다. 실제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수록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견주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면서 새로운 교훈도 많이 얻었고 또 몰랐던 사실도 많이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대개의 역사 기록물은, 특히 공식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기록하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록의 대상이 되었던 왕조시대 왕이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저렇게 고치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은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편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왕은 살아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고칠 수도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는 대로 다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행동거지나 통치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선 중기인 중종 때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사관의 활동의 영역을 넓히려고 그랬어요. 사관이 내실 안에서 왕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기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관이 남성이니까 내실 안에 못 들어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관은 그러면 여자 사관을 임명해서 여자 사관을 안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안 될 거다 하고, 이때 또 사관은 그러면 한글을 가르쳐 가지고 기록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한마디로 묵살해도 될 그런 의견 제시를 대화와 논리를 통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장면이 이
조선왕조실록 중종편에 나옵니다. 저는 이 대화는 감히 목숨을 내놔야 될지 모르는 제안까지도 왕 앞에서 서슴없이 하게 되는 사관의 철저한 사명감 하나라도 더 기록하려고 하는 아주 희귀한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그는 도빈 한양 둘레에 도성을 지으며 국가 안보에 각별히 신경 썼는데 태조 4년 4월 19일 태조실록에는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기까지 들인 노력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었다. 고려 말 원나라 상인으로부터 화약 제조법을 전수받은 최무선. 전하, 드디어 화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외적을 무찌르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 그거 참 기쁜 소식이구나. 최무선에게 화약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화통도감을 맡기도록 해라. 조선 건국 이후 나이가 들어 관직에서 내려온 최무선. 태조 이성계는 최무선에게 직접 정의품 벼슬을 내리기까지 하며 화약 무기를 관리하도록 했다고 한다. 어찌 보면 중국으로부터 화약 무기를 갖다가 배워왔지만 중국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화약 무기를 개발했고 제조하는 장소도 일본 외구들이 왔다 갔다 출몰이 잦은 지역에서는 화약 기술도 넘어갈까 봐 염려해서 해안 지방에서는 화약을 만들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화약 만드는 기술자들을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동원예비군이라고 해서 군에서 특수한 기술을 갖다가 다루었던 사람들은 제대한 뒤에도 나라가 관리를 계속하거든요. 유사시에 또 현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저는 화약 기술자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사후적으로 관리를 해온 그런 모습들을 실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세종. 세종은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민중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쳤는데 한문이 어려워 글을 쓰지 못하는 백성이 많구나. 참으로 안타깝다. 내가 새롭게 28글자를 만드노니 모든 사람들이 익혀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라. 세종은 비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치구기를 개발했으며 백성들이 농사짓기 편리하도록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었다. 세종의 수많은 업적 중 당시 가장 파격적인 업적이 있었는데 노인, 장애인, 노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실천했다는 것이다. 사실 복지하면은 현대 정치가 만들어낸 어떤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왕조 시대에도 그리고 신분제 사회인 조선 왕조 때에도 특히 이제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여성 노비들이 임신을 하게 될 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한 후에 세종대왕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아이를 갖게 되는 여성 노비는 100일간 일하지 않고 집에서 쉬도록 하라. 더 나아가서 남성에게 육아휴가를 주는 거죠. 한 달간을 줘서 옆에서 아내를 돌보도록 하라. 지금 어찌 보면 최근에야 우리가 남성에게도 육아휴가를 일주일씩 준다거나 1인 1이 시행하고 있는 초입 단계인데 이미 벌써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이 일을 했고 또 이 일을 할 때 세종대왕 나이가 30살도 안 됐던 20대 후반의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식견을 가진 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지붕의 기와다. 왕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기와를 선택했는데 백성을 가장 먼저 생각한 세종은 이러했다. 근정전 추녀머리가 비 때문에 무너졌으니 고쳐야겠는데 청기와를 구워 만들자면 비용이 많이 들므로 아련와를 구워서 덮도록 해라. 인정전과 선정전은 모두 청기와로 이어야 한다. 또 단청을 칠할 때는 마땅히 금을 쓸 것이니 칠하는 데 쓰일 금 10여 근을 미리 준비하라. 중국의 사신으로 가는 통역관 반의남이 황기와를 굽는 방법을 배워왔다고 하니 자세히 물어 어서 만들도록 해라. 예나 지금이나 특히 권력자일수록
사치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돈을 가지고 사치를 부려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백성으로부터 얻은 세금, 국가 재정을 가지고서 왕이 사치를 부린 거죠. 묘하게도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그 끝이 비극적으로 끝났던 왕들 경우에 이런 사치를 많이 부렸던 흔적을 우리가 실록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쳤던 왕은 어떤 왕이에요? 여러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은 중종 때 날이 가물었습니다. 날이 가무니까 왕의 밥상에 오르는 전복을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왕들 경우에도 날이 가물면 처음에는 소고기를 올리지 마라, 나중에는 쌀밥을 올리지 마라까지 나갑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왕이 한 그릇 안 먹는다고 해서 얼마큼 절약되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먼저 경제가 어려울 때 그런 절약과 근검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지배층에게도 그런 절제를 갖다가 요구하게 되는 거죠. 왕이 안 먹는데 왕 밑에 있는 신하가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고기를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라는 것이 모든 걸 다 가진 절대 권력자 같지만 사실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백성이 굶으면 왕도 굶어야 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요즘에 우리가 특권 내려놓기, 국회에서도 특권 내려놓기 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기득권을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나라 전체의 어떤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과거 조선시대에 그 왕조시대 때도 그런 상징적 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 정족산 등 4곳의 사고에서 보관된 조선왕조실록. 이 중 오대산 사고본은 1913년 데라우치 마사다케 초대 조선 총독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됐는데 2006년 7월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와 민간단체의 환수운동에 힘입어 93년 만에 오대산 사고본이 국내로 돌아오게 됐다. 비록 문화재 강탈을 사과하는 의미의 반환이 아닌 도쿄대의 기증 형식으로 돌아왔지만 학계는 문화재 환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훔친 물건은 돌려주는 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것이 한 개인의 어떤 소유물이라도 돌려주는 게 마땅한데 특히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적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우리의 역사의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의원님께서 닮고 싶은 왕이 있을까요? 예, 물론 왕이 3권을 입법, 행정, 사법까지 3권을 다 갖고 있었던 어느 시대 때보다도 이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왕이기 때문에 왕조 시대의 왕이 저희 모델이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백성을 위한 정치, 또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펼쳤다는 점에서 보면은 젊은 시절의 세종대왕, 그리고 복지정책에 특히 많은 기여를 하기도 했던 그 세종대왕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바가 참 많지 않은가,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은 훼손될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물이 아니라 왕이라는 가장 많은 권력,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의 그리고 그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행위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후세의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도록 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야 하는가와 관련한 어떤 그런 소중한 지침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권력은 유한하고 생명도 유한하지만 역사는 무한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남아서 평가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훗날의 역사적 평가까지도 감안하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은 어떻게 활동하실지? 예,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